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정말 푹 빠져서 읽었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사생활의 역사입니다. 빌 브라이슨은 정말 인기가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특히 유명한 책이 바로 이 거의 모든 것의 역사입니다. 이 책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름은 역사라고 끝나지만 사실 과학책입니다. 역사와 과학에 융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최근 트렌드인 빅 히스토리의 원조격인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유명하지만 저는 이번에 읽은 책이 사실은 더 재미있었습니다. 자, 이 거의 모든 사생활의 역사. 이 앞에 거의 모든이라는 말이 그냥 지은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정보량이 넘치는 그런 책입니다. 저 계속 읽으면서 빌 브라이슨 도대체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술술술 막 실타래가 막 이렇게 실이 풀리듯이 이야기를 술술술 풀어나갑니다. 정말 탁월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위트나 유머 감각이 참 되게 좋았어요. 본인은 안 웃으면서 남들을 웃기는 그런 의문스러운 위트감, 이런 것들이 또 이 책을 굉장히 읽을 때 즐겁게 하는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여러 번 굉장히 빵 터졌었어요. 이 빌 브라이슨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노턴주의 한 오래된 목사관으로 이사를 가서 그 집안을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이런 침실은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을까? 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리고 거실의 배치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식탁 위에는 왜 소금통과 후추통이 놓여 있을까? 포크는 왜 4개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갑자기 궁금해지고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집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생활에 모든 압축되어 있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 그 이야기들이 정말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역사들은 전부 다 어떤 왕조의 역사, 그리고 뭐 전쟁사, 그래서 전쟁에서 어디가 어디를 이겼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다 배우고 그것이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던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삶의 역사를 미시사라고 하는데요. 그 미시사를 이 책은 정말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역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목차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그 방들, 그리고 이제 구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홀부터 시작해서 4장 부엌, 부엌의 부분에서는 요리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 설거지실과 식료품실 같은 경우에는 하인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두꺼비 집에는 뭐가 나올까요? 네, 전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의 역사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비타민이나 소금, 향신료, 후추, 그리고 커피나 차의 역사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침실 같은 경우는 성이나 죽음, 장례의 역사,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16장 화장실은 위생, 병균의 역사, 이런 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화장실의 역사 같은 경우에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지만 정말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들이 더러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17장 탈의실은 의복의 역사,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아주 미시적인 삶의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정말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7장 거실의 역사의 첫 부분을 잠깐 먼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 책이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생활의 역사란 곧 인간이 점차적으로 편안해지게 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8세기까지만 해도 집에서 편안하게 머문다는 개념은 워낙 낯설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심지어 그런 상황을 일컫는 단어조차도 없는 지경이었다. 당시에는 편안한이라는 단어가 단지 위로받을 수 있는 이라는 뜻에 불과했다. 즉, 편안함이란 여러분이 다친 사람이나 슬픈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었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편안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게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당연한 것은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한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책 전체의 역사는 인류가 편안함이라는 개념을 찾아가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함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냥 편하다, 편해서 너무 좋다 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삶이었다는 거고요. 이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발달하면서 우리 집 속에서 집이라는 곳은 편안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역사는 사실상 편안함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편안함에 너무나 중독이 돼서 그 편안함을 점점 확장시키다 못해 이제는 과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편안함을 끝간데 없이 원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지나치게 환경을 우리가 파괴하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는데, 마지막에 이 작가는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편안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새로운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반성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책에서 제가 또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책은 거의 19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19세기 문화사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초반은 리젠시 시대라고 해서 석정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이 시절부터 빅토리아 시대까지가 이 책의 주요 무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매력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절정으로 달해서 결국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적인 최강대국이 되죠. 그 빛과 그림자가 이 책에도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 시대에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미시적인 삶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저에게 리젠시 시대는 빅토리아 시대, 이런 시대는 저에게는 제인 오스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런 소설과 영화, 또 지금 최근에는 브리저튼이라는 아주 유명한 핫한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시대가 이 책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오만과 편견 같은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거, 그리고 무도회를 가는 거, 어떤 연애를 하는 삶들, 이런 것들이 참 되게 매력 있고요. 그 영국의 전원적이고 낭만적이고 우아한, 그리고 엠파이어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우아한 여성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을 정서적으로 끄는 부분인데, 이 시계의 식단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재미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부엌의 부분에 읽어볼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처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까닭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진미로 생각하는 상당수의 식품이 그 당시에는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영국 해안 인근에는 바닷가재가 매우 풍부했기 때문에 죄수와 고아에게 배급되었으며 심지어 갈아서 비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하인들은 바닷가재를 일주일에 2번 이하로만 식사로 제공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주인들에게 요청했다. 뉴욕 항구는 전 세계 굴 생산량의 절반을 보유했으며 철갑상어도 매우 풍부했던 나머지 캐비어를 술집에 공짜 안주로 제공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잘 먹더라고요. 이 먹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이 바닷가재 우리 전 몇 번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죄수들에게 줬던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먹었는지 19세기 중반에 어떤 거 먹었는지 잠깐 볼게요. 19세기 중반에 이르자 어마어마한 음식의 양은 제도화되고 일상화되었다. 비턴 여사는 소규모의 디너 파티의 메뉴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가짜 거북 수프, 크림에 담근 가자미 필레, 엔초비 소스를 곁들인 혀 가자미 구이, 토끼고기, 사슴고기, 쇠고기 엉덩이살 스튜, 닭고기, 삶은 햄, 구운 비둘기나 종달새 한 접시, 그리고 후식으로 대황 타르트, 머랭, 투명 젤리, 크림, 아이스 푸딩, 수플레를 제안했다. 비턴 역사의 책에서는 이 정도 음식이 겨우 6인분으로 나와 있다.
빅토리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대식가였고 많이 먹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비둘기 먹고 이런 거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힘들게 먹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살짝 보면요. 이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완전 잘 먹었던 사람들과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양분되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에는 감자기근으로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그 당시 아일랜드에 사실 식량이 풍부했다는 점이다. 시골에서는 상당한 양의 계란을 비롯해서 각종 곡물과 육류가 생산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막대한 양의 식량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식량의 거의 대부분은 수출되었다. 그리하여 150만 명의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굶어 죽었다. 그 당시에 벌어진 인명의 손실은 흑사병 이후에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규모가 큰 손실이었다. 영국 산업혁명기의 빛과 그림자를 이 식품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여의 역사, 하인의 역사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오만과 편견 같은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라기보다 이제 소설을 봐도, 또는 뭐 브리저튼 같은 걸 봐도 상류층 사람들의 이 삶에는 언제나 하인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상류층이나 귀족의 삶들을 보통 역사로 접하지만 하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인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사실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 인구의 대부분은 하인의 신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또 알면 또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인들이 수많은 역할들을 하고 일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일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배관이 도입되기 전에는 물을 사용하려면 일단 각자의 침실로 누군가가 물을 들고 와야만 했고 사용한 물도 누군가가 도로 들고 나가야만 했다. 대개의 경우 누군가가 사용 중인 침실에서는 아침 식사 때부터 취침 시간 때까지 최소 5번은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어야만 했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복잡한 여러 개의 그릇과 행주가 필요했는데 더러운 물을 담아 나갔던 그릇에 도로 깨끗한 물을 담아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수 한 번을 하려고 해도 하인들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하고 많은 역할들을 했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굉장히 다양하게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세탁은 매우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시골 저택에서 세탁 담당 고용인들은 매주 무려 600에서 700가지의 옷이며 수건이며 침구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흔했다. 그리고 이 세탁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뒤에 써 있고요. 그리고 귀족들의 벨벳이나 레이스 같은 경우를 세탁하려면 다 따로따로 떼어서 세탁을 한 다음에 다시 다 꿰매서 붙였대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 세탁기가 얼었었어요. 굉장히 추운 강추위 때 세탁기가 며칠 동안 작동하지 않아서 손빨래를 며칠 하면서 세탁기가 없는 삶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얼마나 힘들게 이런 일상적인 삶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투입됐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아까 제인 오스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탈의실 부분에서 패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패션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리젠시 시절의 패션과 빅토리아 시절의 패션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 18세기 패션에서는 막 로코코 양식, 굉장히 화려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 같은 사람들이 입는 화려한 드레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대 보기에는 좀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합니다. 머리에는 다 대단한 가발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즈 같은 거를 신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과하게 화려한 그런 옷차림들을 하는데요. 이 옷차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실용적이지 못한 복장은 곧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육체 노동에 종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식이었다. 그 어느 시대에나 그 어느 문화에서나 이런 과시욕은 편안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자, 그래서 어떤 유행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옷차림보다는 남들에게 보이는 난 편안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패션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막 과도한 연출을 하던 시대에서 19세기 리젠시 시대에 오면 패션 분야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데요. 남성들이 가발을 벗습니다. 방금 제가 리젠시 시대, 섭정 시대라고 했는데요. 이 섭정 시대는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조지 3세에 대신해서 그 아들인 후에 조지 4세가 되는 왕세자가 통치를 하던 섭정 시대인데요. 이 조지 4세는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 조지 4세가 되는 이 왕세자 때부터 가발을 벗는 게 유행합니다. 그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던 이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남성복의 깔끔함, 우아함, 세련됨 뭐 이런 것들을 유행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국 신사의 복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여성들도 과도한 그런 화려한 로코코 양식으로부터 이제는 깔끔한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복장으로 그리워하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그런 복장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보 브럼멜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이 분위기가, 이 패션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빅토리아 시대로 가면 다시 굉장히 화려한 그런 복장으로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패션의 역사들, 이런 문화사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어느 부분이 더 재밌어서 어느 부분을 더 딱히 보여드리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흥미진진한 책이어서 특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큰 거시적인 왕조의 역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미시적인 사람들의 생활사 이런 것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지나치게 편리해진 요즘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왔는데요. 이제 2월, 3월이 되면 제가 거의 지쳐서 쓰러지는 생활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꾸준히 같이 봐주신 제 제자들, 지인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런 유튜브 활동을 좀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동안은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들만 했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다. 그리고 봐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모두 건강하세요.